2003년 5월 22일 새벽 4시 30분경 시가현의 호토 기념병원에서 72세 환자가 숨이 멎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병원인데 죽은 채로 발견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환자는 7개월 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어 왔다가 가까스로 호흡을 되찾아서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그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서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병원의 A 간호사에 의해 이 환자가 호흡기 튜브가 빠진 채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이 환자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범인은 이 병원 안에 있는 걸까요? 실제 범죄 사건 스토리 차분하게 전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2 채널입니다. 실제 사건뿐만 아니라 스릴러 영화, 소설 줄거리도 다루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자, 오늘은 일본에서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두 사건이 전혀 달라 보일 수가 있는데 또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자, 이 두 번째 이야기까지 한번 쭉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A 간호사는 자신이 환자를 봤을 당시 이미 호흡기 튜브가 빠져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어요. 튜브가 빠졌다면 기계에서 분명히 경고음이 울렸을 텐데 당시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3명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 누구도 이 알람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조사를 하던 경찰은 환자가 오랫동안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이 튜브 안에 낀 가래를 주기적으로 제거해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후 경찰은 A 간호사가 실수로 이러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환자가 사망하자 마치 튜브가 빠져서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간호사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래가 제거되지 않아서 환자가 사망을 했다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튜브가 빠졌으면은 경보음이 울려야 됐는데 당시 간호사 그 누구도 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을 한 점이 설명이 되질 않았어요. 이 때문에 수사는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사건은 시가현 경찰로 이관됐고 새롭게 다시 수사가 시작됐어요. 조사에 나선 젊은 형사 야마모토는 참고인으로 23살의 간호조무사 니시야마 미카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형사는 사망한 환자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죄책감이 들지는 않는지 추궁하면서 진실을 밝히라고 반복적으로 막 질문을 해대는데요. 그러자 마음이 여린 니시야마는 두려움에 떨며 사실은 경보음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해요. 이 야마모토 형사는 그녀에게 도넛과 케이크, 햄버거, 마실 것을 제공하면서 그래, 현명하고 바른 결정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그녀를 칭찬하고 자신감을 가지라면서 다독여줍니다. 사실 이 니시야마는 어린 시절부터 성장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에 나와서도 다른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던 니시야마는 젊은 형사로부터 이런 달콤한 칭찬을 듣자 자연스럽게 그에게 호감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될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니시야마가 경고음을 들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A 간호사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본격적으로 파헤쳤어요. 그러자 니시야마는 자기 때문에 당시 어렵게 살고 있던 A 간호사의 입장이 곤란해지자 다시 경찰서를 찾아와서 자신의 진술이 잘못됐다라며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가 난 야마모토 형사는 이제껏 친절하던 모습에서 돌변해 니시야마를 취조하듯이 몰아붙였어요.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 니시야마는 진술을 오락가락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인공호흡기를 제작한 회사에다가 환자가 숨을 쉬지 않았는데도 경보가 울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문의를 해보는데요. 이 회사 측은 환자가 숨을 쉬지 않거나 호흡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답변을 해왔어요. 하지만 숨겨진 기능이 하나 있었는데 1분 이내에 그 경보 해제 버튼을 누르면 경보음이 그 다음 1분간은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경찰은 누군가 계획적으로 환자의 튜브를 제거한 다음에 곧바로 해제 버튼을 눌러서 경보를 끈 것이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밖에 도저히 가능한 상황이 없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수사는 자연스럽게 진술을 자주 바꾸면서 불안해하던 니시야마를 향했습니다. 이제 야마모토 형사는 다시 불안해하는 니시야마를 다독여주면서 마치 그녀를 진심으로 위하는 것처럼 대해줬어요. 형사의 따뜻한 말과 격려에 니시야마는 또다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야마모토 형사를 믿게 된 그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사실은 내가 병원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불만이랑 업무 스트레스가 엄청났다. 그래서 환자를 살해했다. 이렇게 자백을 한 겁니다. 경찰은 그녀의 자백을 토대로 사건 현장을 들여다보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이 니시야마의 초기 자백 진술은 사건 현장이랑 다소 좀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형사의 조언에 따라 진술은 수차례 수정됐고, 결국 그녀가 인공호흡기 튜브를 제거하고 해제 버튼을 여러 번 눌러서 약 3분간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최종 진술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체포가 돼서 교도소에 구금이 되고 보석까지 허용되지 않자 니시야마는 또 돌연 태도를 바꿨어요. 그녀는 자기는 환자를 살해하지 않았으며 이전의 자백들도 다 거짓이었다. 이러면서 범죄 혐의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니시야마는 내가 왜 튜브를 제거하고 버튼을 눌렀다고 진술했는지 모르겠다라며 울먹거렸어요. 자신은 야마모토 형사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저 행복했다며 형사님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고 또한 집행유예를 받아 감옥에 가지 않을 거라는 그의 말을 믿고 따른 것뿐이라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에서 니시야마 스스로가 인공호흡기 튜브를 제거해서 환자를 살해했다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녀의 자백에는 범인만이 알 수 있는 경보 해제 방법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담겨 있었으며 사건 당일 니시야마는 당직 간호사로 환자와 단 둘이 있었기 때문에 범행을 저지를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반면 변호인은 니시야마가 아주 경미한 지적 장애와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검찰의 의견에 반박하고 나섰어요. 그녀는 자신의 진술 때문에 A 간호사가 곤란에 처하게 되자 경보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준 담당 형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또 그를 열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거짓 자백을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야마모토 이 젊은 형사가 불안해하는 니시야마를 이용해 그녀를 회유해서 자백을 강요한 거라는 설명이었어요. 변호인은 그 증거로 니시야마의 자백이 사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제시합니다. 결국 잘못된 자백 외에는 니시야마가 진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결론적으로 그녀의 무죄를 주장했죠.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 어떠한 불법적인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으며 자백은 전적으로 니시야마의 자발적 행동이었다라고 밝혔어요. 자, 어느 쪽 말을 믿어야 될까요? 정말 치열하죠. 심리가 다 끝나고 재판부는 니시야마의 초기 자백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의 정신 상태를 고려할 때 범행을 저지른 충격으로 사고 당시를 착각해서 진술에 일부 혼선이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보통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진술이 좀 의심스럽다, 이거 그냥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고 당시 충격이라든가 그녀의 아주 경미한 지적 장애라든가 이런 정신 상태 때문에 진술을 왔다 갔다 한 것이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 중심 진술 자체는 신뢰성이 있는 걸로 본 거죠. 특히 그녀의 자백은 피고인 스스로 진술한 것으로 내용이 매우 상세하며 구체적이고 신뢰성이 높다면서 니시야마에게 결국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어요. 니시야마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2007년 5월 대법원은 1심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후 교도소에 수감된 니시야마는 자신의 무지와 잘못을 후회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부모님에게 자기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350여 통에 달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던 중
이 니시야마를 취재하던 한 신문사가 그녀의 사연과 편지를 연재 형식으로 칼럼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드러난 그녀의 솔직한 심경과 억울한 사연은 일본 사회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신문사는 이 니시야마의 편지에서 그녀의 특이한 문체와 갑작스러운 화재 전환 등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이후 전문 의료인을 대동해 교도소에서 니시야마에 대한 정식 정신감정과 다양한 심리 검사가 실시됐고 검사 결과 그녀에게 지적장애뿐만 아니라 ADHD 그리고 애착장애까지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어요. 2017년 8월 만기 출소한 니시야마는 사회단체의 지원을 받아 재심 청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회단체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당시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를 공개하라 라고 요구하는 소송도 함께 진행했어요. 이 과정에서 환자의 사망 보고서에 호흡기 튜브 내에 가래가 막혀서 산소 호흡이 저하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도 포함돼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즉, 환자가 누군가의 고의적 살인이 아니고 진짜 그냥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실이 당시에 공개가 됐더라면 니시야마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재판부가 이 고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 좀 합리적인 의심이라도 해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죠. 그러나 놀랍게도 수사기관은 당시 이 사실을 피고인과 변호인 측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 기록을 검토한 또 다른 의사는 식물인간 상태였던 환자가 치사성 부정맥으로 인해 급성 심장마비로 자연사했을 가능성도 제시했어요. 이에 사회단체는 사고사 가능성과 정보 미공개, 자연사 가능성, 그리고 니시야마의 지적 장애와 수사 과정에서의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합니다. 재심을 청구하던 단체는 경찰이 처음에는 A 간호사를 의심하다가 왜 갑자기 니시야마를 범인으로 몰고 갔을까?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경찰은 처음에 A 간호사의 범행을 염두에 두고 니시야마한테 그 호흡기 튜브 빠졌을 때 울리는 경보음 들었다 그래. 이렇게 진술을 강요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니시야마 혼자서 경보음을 들었다는 이 시나리오가 너무 부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번엔 그냥 아예 니시야마 네가 범행을 저지른 거고 네가 호흡기 끄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라.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단체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2017년 말 결국 법원은 재심을 다룰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서 니시야마의 청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재심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검찰은 피고인의 유죄를 새롭게 입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재판은 시작조차 하기 전에 이미 니시야마의 무죄가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죠. 2020년 2월 시작된 재심에서 니시야마 측은 그녀의 정신감정 및 심리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허위 자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어요. 여기서 좀 놀라운 점이 밝혀지는데요. 사실 니시야마의 자백 내용을 보면은 니시야마 본인이 환자의 호흡기 튜브를 빼고 환자가 질식사하도록 최대한 기다렸다가 그 경보음이 울리기 1분 전에 버튼을 눌러서 경보를 해제하는 행동을 3회 반복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니시야마가 경미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숫자를 10 이상 세는 걸 어려워했다고 밝힙니다. 최대 20까지만 정확히 셀 수가 있었대요. 그것도 보통 큰 숫자를 셀 때 10까지 우선 세고 그 다음에 이 10을 하나의 묶음으로 간주한 후 다시 1부터 세는 아무튼 이런 특이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녀가 마음속으로 1분, 즉 60초를 정확히 세다가 알람 해제 버튼을 누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어요. 또한 자백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환자가 숨을 쉬지 못해서 괴로워하며 입을 벌리고 눈이 돌아가서 흰자가 보였다. 이런 상세한 묘사가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그러나 변호인은 해당 환자가 이미 반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였고 대뇌가 기능하지 않아서 고통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다며
이러한 환자가 고통을 마치 느낀 것처럼 표현했다는 진술 자체가 거짓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어요. 특히 변호인은 재심의 청구 사유로 사망 보고서에 나와 있는 가래에 의한 질식 가능성과 심장마비로 인한 자연사 가능성을 들면서 니시야마의 무죄를 판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된 야마모토 형사는 이 니시야마가 당신한테 호감이나 이런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몰랐다. 그녀는 심지어 내 앞에서 막 콧물을 질질 흘리며 지저분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라면서 만약 그녀가 나한테 연애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절대로 했을 리가 없다. 나는 그저 그때 피의자와 조사관 간의 신뢰관계가 있었을 뿐이라고 이해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 어떠한 불법이나 강압적인 신문을 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변호사가 아직도 그녀가 환자를 살해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던진 질문에는 과거의 사건을 수사했던 조사관으로서 거기엔 답할 입장이 아니라며 답변을 피했어요. 심리가 마무리된 후 재판부는 사고사와 자연사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경찰의 취조 방식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지적 또 발달 장애를 가진 니시야마한테 적절한 배려라든가 변호사의 충분한 지원 없이 오히려 이런 조건들을 악용해서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기소까지 한 점이 매우 부당하다고 지적했어요. 또 취조 방식이 올바랐거나 객관적 증거 검토, 증거 공개 같은 재판 절차 중에 단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이 되었다면 니시야마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면서 그녀의 무죄를 확정합니다. 이후 니시야마는 경찰의 불법적인 수사와 허위 자백 강요로 인해서 장기간 구속되는 바람에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시가현을 상대로 약 5,400만 엔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2025년 7월 법원은 시가현 지방정부에게 3,100만 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경찰 또한 니시야마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1990년 5월 12일 일본 도치기현 아시카가시 부모님을 따라 파친코장에 놀러갔던 만 4살짜리 아이 마츠다 마미가 행방불명됐습니다. CCTV를 보니까 반팔 셔츠에 빨간 치마를 입고 있던 마미가 웬 호리호리한 체격을 가진 의문의 남성과 함께 이 파친코장에서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마미는 다음날 근처 와타라세강 하천 풀숲에서 시체로 발견됐어요. 아이가 입고 있었던 빨간 치마와 반팔 셔츠는 둘둘 말린 채로 근처 갯버들 가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미의 시체가 발견된 후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삽시간에 일본 전역으로 소식이 퍼져나갔고 범인에 관한 각종 제보도 활발하게 들어왔어요. 일본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 끝에 1991년 12월 1일 전직 유치원 버스 기사였던 45세의 남성 스가야 도시카즈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아이가 입고 있었던 반팔 셔츠에서 검출된 정액과 채모, 타액 등에서 검출된 혈액형이 이 스가야라는 남성의 혈액형과 일치했어요. 일본 경찰은 이번 범행은 이 소아성애자 스가야가 저지른 것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그를 붙잡아 혹독한 취조를 시작하는데요. 경찰에 연행된 그는 자신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인 12월 2일 외설 목적 유괴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됩니다. 일본의 주요 조간신문들은 곧바로 이 유력 용의자인 스가야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현장에 남겨진 증거와 용의자의 DNA 일치, 전직 운전기사 오늘 바로 임의동행, 같은 시에 거주하는 전직 운전기사 같은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어요. 당시 아시카시에서는 이 마츠다 마미뿐만 아니라 다른 2건의 아동 납치 살해 사건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1979년에는 당시 5살이던 후쿠시마 마나, 1984년에는 역시나 당시 5살이던 하세베 유미가 비슷한 일을 당했었죠. 이 스가야를 구속하면서 수사에 탄력을 받은 경찰은 이 다른 2건의 사건도 이 스가야의 범행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스가야 본인도 앞서 2살인 역시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후 곳곳에서 경찰 수사의 허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듣고 판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결론까지 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마츠다 마미 사건 때에는 증거가 있긴 있었잖아요. 그 DNA 검사 결과. 근데 그 후에 인정했었던 두 건의 사건은 아무런 증거도 없고 오직 스가야의 자백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앞에 두 사건은 불기소 처분이 됐어요. 앞서 마츠다 마미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던 그 DNA 감정 결과조차도 정확하지 않다는 게 후에 밝혀집니다. 1990년대 초반의 DNA 감정은 아직 시작 단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DNA를 추출하더라도 일치한다 라는 결과가 나올 확률이 1% 가깝게 있을 정도라서 증거 능력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100번의 조사 중에 한 명꼴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근데도 일본 경찰은 이 결과를 그대로 도입해서 증거로 채택을 한 거고 재판소도 이걸 인정했던 겁니다. 스가야는 3심까지 항소를 계속했지만 결국 초기 단계의 경찰 측 증거 효력이 인정돼서 2000년에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이 무기징역이 확정되는 순간에도 그는 사실 이미 감옥에 있었습니다. 1992년부터 8년째 복역 중이었어요. 이 스가야의 직업이 유치원 운전기사라고 했었잖아요. 1991년, 그러니까 감옥 가기 1년 전 경찰이 그의 근무지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나온 바람에 그는 유치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아 체포 당시에는 무직 상태였습니다. 아니, 어린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운전기사인데 어린 아이한테 몹쓸 짓을 했을지도 모른다. 뭐 소아성애자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 나도는 상황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다면 이 스가야라는 남자는 진짜로 소아성애자가 맞을까요? 이 사람은 왜 이런 오해를 받았던 것일까요? 당시 일본 경찰이 찾은 단서들 중에 비디오 테이프들이 좀 있었는데요. 스가야의 주말 은신처에서 찾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본 거주지가 아니라 주말에 가는 별장이나 그런 아지트 같은 장소가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소녀가 등장하는 성인 비디오 테이프나 포르노 잡지가 다수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일본의 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스가야가 소유하고 있던 비디오 테이프 2000여 개 가운데 성인물은 130여 개뿐이었대요. 모르겠어요. 성인물 비디오 테이프가 130여 개 정도밖에 없었다는 게 그렇게 적은 것처럼 들리진 않는데 아무튼 간에 전체 2000개의 테이프 중에서는 비율이 좀 적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130여 개의 성인물 테이프 중에서 아동이 등장하는 건 단 한 개도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경찰에 과장된 정보 보고가 있었고 이걸 토대로 언론이 스가야를 소아성애자로 몰아붙였던 걸로 보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스가야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자백을 강요했던 걸로 밝혀졌어요. 이후 녹취록에 따르면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스가야한테 자백을 시켰고 그래서 스가야가 못 견디고 자백을 했는데 나중에 형사들이 더 이상 재판정에 나오지 않는 1심 6차 공판에서부터는 이 스가야가 법정에 나가서 사실 그거 제가 자백한 거 다 사실이 아니다. 나 형사들 때문에 강요받아서 자백한 거다. 라고 계속해서 호소를 했거든요. 하지만 전부 싹 다 무시되고 맙니다. 결국 1993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앞서 말씀드렸듯 항소, 상고 다 기각된 후에 2000년에 무기징역이 확정됐어요. 가족과 지인들은 스가야에 대해서 그는 온순한 성격으로 주변에 강한 요구가 있으면 그에 맞추려는 성향이 강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DNA 감정 결과를 막 들이밀며 압박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허위 자백을 해버렸던 거예요. 스가야는 구속된 지 2달쯤 지나 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는 나는 정말 무죄다라고 주장하면서 근데 세금 낼 거 2,000엔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거 좀 잘 부탁한다. 미안하다. 라고 썼어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러 가면서도 자기 세금 낼 거 좀 처리해달라 라고 부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어머니와 여동생한테 매일 편지를 썼고 매번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나는 범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족들로부터 답장을 받지도 못했고 가족들이 면회도 오지 않았다고 해요. 체포된 지 16년 후인 2007년 겨울, 스가야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것도 심지어는 돌아가신 지 6개월도 더 지난 후에야 얘기를 들었어요.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되게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총 17년간 억울한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데, 네, 이미 다 눈치채셨겠지만 그는 범인이 아니었어요. 범행 동기나 그런 심리를 가질 이유도 없었으며 전과조차 없는 말 그대로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2002년에 스가야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됩니다. 이후 2009년이 돼서야 항고와 언론의 의혹 제기 끝에 DNA 재감정이 이루어지는데요. 그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DNA 불일치. 근데 이 DNA 결과 때문에 구속되고 형도 인정이 됐었던 건데 이게 틀린 거라면 스가야가 옥살이를 했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단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스가야는 2009년 6월 형 집행정지로 가석방됐고 이듬해 3월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와, 진짜 다행이다, 잘됐다 싶지만 그럼 뭐예요? 그의 부모님은 이미 다 돌아가신 뒤였어요. 스가야의 아버지는 아들이 체포된 지 2주 만에 그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했고요. 어머니 역시 앞서 들으셨다시피 이미 돌아가셨죠. 그의 어머니는 스가야가 걱정했던 대로 아들을 범죄자라고 생각했던 듯합니다. 검찰 조사에서 아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얼굴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사형당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스가야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다고 하는데 저 가슴이 무너져 내렸을 것 같죠. 억울하게 감옥에서 17년이란 세월을 허비한 스가야도 미친 듯이 억울했겠고 또 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찰이 이렇게 엉뚱한 사람을 잡아넣는 바람에 진범을 놓쳐버린 피해자의 유족들. 이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서 설사 진범을 잡는다 해도 처벌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검찰, 너희들의 삽질로 이 꼴이 났으니 당장 사건을 재수사해라 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하네요. 스가야는 국가로부터 17년간의 복역 생활에 대한 보상금 8천만 엔과 재판비용 1,200만 엔, 총 9,200만 엔을 받았고요. 출소한 그해부터 사회운동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엔자이, 어느 날 나는 범인이 되었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허위 자백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고통받아야 했던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실제 사건 이야기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